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수학의 원리,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의 MC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드릴 수학 스토리텔러 박경미입니다. 수현 씨, 네. 혹시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앞으로 뭐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고, 반면 과장 좀 거품되어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비트코인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수학자가 만들어낸 건데요. 네.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학 암호를 풀면 비트코인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광산에서 채굴한 화폐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지요. 네, 그렇군요. 오늘 또 이렇게 비트코인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비트코인과 오늘의 주제가 약간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 이건 이제 암호랑 관련되니까는요. 네. 오늘은 수학의 시크릿 코드인 바로 암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암호 하면요, 스파이전, 군사 작전 등 이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고 좀 난해하고 풀기 어려운 수학이 좀 떠오르거든요. 예, 뭐 사실 이 암호는 이산 수학의 한 응용 분야로 난해하기는 해요. 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좀 일상 속에서의 좀 친근한 암호들도 있죠. 네. 스마트폰으로 이제 화면에 들어가려면은 그 암호 패턴. 그렇죠. 패턴 그리죠. 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프로그램의 소수편에서 알아보았던 RSA 암호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나 네. 또 인터넷 그 비밀번호, 은행 그 계좌번호의 비밀번호, 이런 것에서 다양하게 쓰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그런 암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은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설과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즐거운 암호풀이,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As poor Ginny grows weaker, I grow stronger. Yes, Harry. 조앤 K. 롤링의 원작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은 해리포터 시리즈. 그중 비밀의 방 편에 아주 흥미로운 암호가 등장하는데요. 비밀의 방을 찾아 호그와트 지하로 내려간 해리포터는 그곳에서 선배인 톰 마블로 리드를 만납니다. 선배의 이름을 재배열하자 I'm Lord Voldemort, 즉 나는 볼드모트 경이다 라는 문장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문자의 배열을 바꾸어 암호화하는 방법을 애너그램이라고 부릅니다. Got a symbol on his chest. Why? 미국의 소설가 댄 브라운의 경이적인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에도 유명한 애너그램이 등장합니다. 영화로도 제작돼 큰 인기를 모은 다빈치 코드는 루브르 미술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쫓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미술관의 큐레이터 자크 소니에르가 죽어가며 남긴 두 줄의 애너그램. 오 드레이코니아 데벌과 오 레임 세인트. 과연 이 두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남자분들 이런 거 막 암호 풀이하고 막 추리하고 쫓아가고 막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성 중에도 그런 쪽에 매니아가 있기는 한 것 같고요. 네. 예, 아까 VCR에서 보셨던 애너그램은 어떤 영어 단어나 문장을 이루고 있는 알파벳들을 재배열하는 그런 글자 퍼즐인데요. 네. 여기서는 지금 우리 풀어야 되는 게 오 드라코니안 데볼 하고 오 레임 세인트, 이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단서나 특별한 규칙 없이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이 암호들은 그냥 시행착오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오 드라코니안 데볼, 그러니까 드라콘의 악마요. 여기서 글자들을 해체하고 재배열을 해보면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오 레임 세인트, 절름발이 성인이요. 네. 이거는 또 재배열을 하게 되면은 더 모나리자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 다빈치 코드 그 소설과 영화의 주인공들은 네. 좀 더 많은 그런 힌트를 얻어서 그 진실에 다가가게 되죠. 네, 이것도 좀 재밌긴 한데 좀 이렇게 긴 문장 말고 초보자들도 쉽게 풀 수 있는 짧은 단어 같은 그런 애너그램은 없을까요?
1999년 개봉했던 영화 매트릭스 기억하세요? 그럼요. 저희 뭐 길거리에서 청소년들 또 남자 성인들도 막 총알 피한다고 이런 액션 많이 하고 돌멩이 던지면 막 일부러 과장되게 피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한테는 그 키아누 리브스의 그 멋진 선글라스하고 의상 이게 기억나고 맞아요. 이 긴 코트.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그 블랙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 주인공 이름 혹시 아직 기억하세요? 주인공 이름이 그때 네오였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네오였죠. 그러니까 NEO. 근데 얘도 애너그램에 의해서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데 네. 그 3개짜리 알파벳으로 된 짧은 단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영어라서 많은 단어가 생각나진 않은데요. 저 이것 떠오르네요. 원, O-N-E. 예. 맞으셨습니다. 원. 그러니까 이 인류를 구할 유일한 한 사람, 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작가가 그 네오라는 그런 이름 뒤에 그 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살짝 그 배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실제로 그런 뜻을 숨겨 놓은 건가요? 그렇다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참 재밌는 게 이거를 또 한국어로 이렇게 애너그램 만들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있지만 뭐 성탄하면 뭐 탄성도 있고 진짜 재밌는 게 떠올랐어요. 가나 그러면 뭐죠? 나가. 그렇죠. 나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친구들끼리 재밌게 게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살 예방 캠페인에 이 소재가 많이 쓰이기도 했었죠. 네. 제가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이게 있었어요. 역경.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된다. 참 이렇게 멋진 글들이 많이 있는데 평범해 보이는 단어나 문장도 그냥 넘기지 말고 그 재미를 한번 찾아보고 숨은 뜻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우리가 살펴봤던 영화들뿐만 아니라 양들의 침묵이나 또 TV 시리즈였던 이 엑스파일에도 이 애너그램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고 하거든요. 참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다음 암호도 한번 만나볼까요? 암호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비밀이란 뜻을 가진 크립토스인데요. 실제로 역사상 최초의 암호는 문자의 위치를 바꾸어 암호화하는 고대 그리스의 전치 암호입니다. 예를 들어 Help me, I am under attack. 즉, 도와주세요, 공격당하고 있어요 라는 문장을 전치 암호로 바꿔볼까요? 가로로 한 줄에 5개씩 알파벳을 배열하면 이런 사각형 모양의 배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1열부터 5열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적으면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알파벳 나열이 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암호화하는 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의 전치 암호입니다. 네, 최초의 암호인 전치 암호를 한번 만나봤는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어떤 정보들을 주고받았나요? 예,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스파르타에서는 네. 이제 전쟁 상황에서 정보를 주고받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기밀 사항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전쟁을 통해서 암호는 발전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 이제 스파르타에서 있었던 그 암호는 이제 스키테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스키테일은 그리스어로 막대기를 뜻해요. 막대기요. 그래서 이 스키테일 막대기에다가 이제 종이 테이프를 감고 보내려는 그런 암호를 적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종이 테이프를 풀어버리면은 글자들이 이제 막 섞이게 되면서 암호화가 되는 거죠. 아, 여기서 다시 막대기를 감으면 그 암호가 풀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암호랑 관련된 용어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네.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쪽을 이제 송신자, 네. 받는 쪽을 수신자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것은 이제 평문. 그다음에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것을 암호화. 네. 그다음에 받은 암호문을 이제 평문으로 다시 바꾸는 것을 복호화라고 하는데요. 네. 이 스키테일의 경우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굵기의 막대기를 갖고 있으면은 거기다 다시 감아봄으로써 그 원래 보내고자 했던 그런 문장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막대기에 굵기가 같아야지만이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암호들은 혹시 없을까요? 예, 이번에는 이제 치환암호를 알아볼 건데요. 이제 치환암호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전에 알아봤던 전치암호랑 비교를 해보면은요. 네. 전치암호는 애너그램이나 스키테일과 같이 어떤 주어진 단어나 문장의 알파벳들을 이제 뒤섞는 방식이고요. 치환암호는 알파벳을 다른 알파벳으로 변환시키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전치 암호는 메시지의 의미를 숨긴다면 치환 암호는 메시지 자체를 숨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역사 속에 유명한 치환 암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치환 암호의 가장 간단하면서도 대표적인 예로 카이사르 암호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카이사르는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 뭐 시저라고도 하죠. 네. 그 이름을 딴 그런 치환 암호의 아주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아, 저도 알고 있어요. 이 카이사르가 자신의 친구였던 브루투스에게 딱 암살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아, 저 기억에 남아있어요. 예, 카이사르가 아마 죽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남기고 싶었던 말은 네. 브루투스를 믿지 말아라. 그 말일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영어로 옮기면 Never Trust Brutus인데요. 이걸 한번 이동 암호 방식으로 암호화를 해보죠. 네. 그러니까 이동 암호는 알파벳을 정해진 칸수만큼 뒤로 밀거나 앞으로 당겨서 암호화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제 키를 3으로 한다면은요, A를 3칸 밀어서 B이 D로 보내고, 네. B는 E로 보내는 식으로 암호화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문장을 한번 암호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3칸씩 뒤로 밀어서 또 적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암호문을 이번에 이제 평문으로 복호화를 하려면 이번에는 3칸씩 앞으로 당기면은 그렇죠. 문장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좀 이렇게 암호 풀이가 좀 쉬운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암호를 창과 방패에서 방패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풀이가 쉬우면 아무나 다 뚫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A를 이제 B로 한 칸 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경우는 Z로 25칸 뒤로 밀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경우의 수는 25가지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이동 암호의 경우는 너무 단순해서 해독되기가 쉽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밀거나 당기는 어떤 덧셈의 방식이 아니라 곱셈과 덧셈을 섞어서 쓰는 아피나모라는 것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영화와 또 역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암호들에 대해서 만나봤는데 이번에는 문자가 아닌 그림으로 된 또 암호를 한번 준비해봤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추리소설의 걸작으로 불리는 셜록 홈즈 시리즈. 저자인 코넌 도일은 모든 암호에 능통해 그 분야에 관한 간단한 논문을 쓰기도 했는데요. 암호에 대한 지식은 그의 작품 세계에 잘 녹아있죠.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바로 춤추는 난쟁이 편인데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범인의 편지에는 이렇게 알 수 없는 춤추는 난쟁이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과연 최고의 명탐정 셜록 홈즈는 이 암호의 비밀을 어떻게 추리했을까요? 네, 이번에는 그림 암호들이 나오는데 이 암호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알파벳을 그림으로 옮겨 놓은 그런 치환 암호인데요. 네. 영어 문장들을 분석해 보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알파벳은 E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A나 I나 O 같은 모음들은 많이 쓰이고, 네. 그다음에 Z나 Q 같은 그런 자음들은 좀 덜 쓰이고 이제 네. 이런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그것에 기초해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모양을 E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갈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몇몇의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있거든요. 이 깃발은 뭘 의미하는 거죠? 예리하신데요. 네. 이 깃발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그 알파벳이 단어의 마지막에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요, 제일 왼쪽부터 그 단어가 2개짜리 알파벳, 네, 이렇게. 그 다음에 4개짜리 알파벳, 이렇게.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해독을 하면은 AM, M, here, H-E-R-E거든요. 네. 그러니까 E가 똑같이 쓰였지만 한 번은 단어의 중간에 있고 한 번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깃발을 들고 앉은 그런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암호를 푸는 비법은 그 영어 철자의 빈도수 그리고 단어의 끝임을 나타내는 이 깃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치환 암호가 나타난 또 다른 소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에드거 앨런 포우의 황금벌레라는 작품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보물의 위치를 암호화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아니 뭐 문자에다가 알 수 없는 기호까지 보물 찾기라는 게 확실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앞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면 돼요. 이것도 어차피 영어 문장을 암호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네. 문장에서는 이가 가장 많이 쓰였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어떤 한 특정한 기호나 숫자는 굉장히 빈번하게 쓰였겠죠. 네. 근데 이게 얼핏 보기에 어떠한 수나 기호가 많이 등장한 것 같으세요? 저는요, 딱 보니까 8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여기서 8이 33번이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8이 2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럼 여기까지는 뭐 홈즈의 추리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제 2가 8로 표현됐다는 거는 알았는데요. 네. 2가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는 더, THE예요. 네. 그러면은 이 8이 마지막에 오면서 그다음에 3개짜리 그 모양을? 단어가 이제 네. 많이 나타난 게 무엇일까 한번 보면은요. 네. 여기 세미콜론 48, 요게 이제 더를 나타내요. 이쪽에도 있어요. 세미콜론 48. 그렇죠. 여러 번 이 세미콜론 48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TH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바꿔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빈도별로 그 단서를 쭉 찾아나가면 되죠. 네. 황금풍뎅이 속 보물의 위치가 적힌 암호를 정리해 볼까요? 양피지 속 치환암호에 포함된 각 숫자와 기호의 빈도를 조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숫자 8이 33번으로 가장 많죠? 암호문의 키워드가 알파벳 사용 빈도수라고 하면 영어 문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알파벳은 2이므로 암호문에서 33번 등장하는 8을 2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2를 포함하는 단어면서 영어 문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더입니다. 8이 마지막에 포함된 3개의 숫자와 기호의 결합 중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경우는 세미콜론 48이므로 세미콜론 대신 T, 8 대신 2를 각각 대입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추론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암호문은 보물을 향하는 길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네, 그럼 교수님의 말대로 한번 풀어보면 주교성에 있는 악마의 의자 위에 있는 좋은 안경, 41도 13분 북북동 동향의 7번째 굵은 가지 해골의 왼쪽 눈에서 쏜 나무에서 직선으로 투하점을 지나 바깥으로 50피트,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네요. 지금 가면 아쉽게도 없겠죠? 그렇겠죠. 네, 오늘 암호 정말 어려웠는데 그래도 교수님과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찾아보니까 그나마 좀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알아봤던 치환 암호는요, 한 알파벳을 특정한 다른 알파벳으로 고정해서 변환시키는 것인데요. 네. 그러면은 이런 그 빈도 분석을 통해서 해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좀 위험해요. 그리고 이런 방식은 이제 단일 치환 암호, 하나가 하나씩으로 고정돼서 변환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 말고 한 알파벳이 여러 개로 변환되는 경우를 다중 치환 암호라고 해요. 이제 네. 그렇게 해놓고 나면 이 암호문에서 뭐 8이라는 게 아까는 항상 2를 나타냈지만은 네. 8이 2를 나타낼 수도 있고 뭐 다른 알파벳 A를 나타낼 수도 있는 식으로 변환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해독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그렇죠. 다중치환 암호는 아무래도 해독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근데 그 다중치환 암호의 대표적인 것은 16세기 프랑스의 외교관이었던 블레세드 비게네르가 만들어낸 비게네르 암호라는 것입니다. 네. 이 암호라는 것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여기서도 이제 암호전이 치열했죠. 네. 그리고 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뭐 암호가 아주 그냥 장족의 발전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그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군이 애니그마의 원래 뜻은 수수께끼인데요. 애니그마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다중치환 암호였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몇 번으로 그 복합시키면서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정말 알아내기 어려웠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독일군 거를 이제 일본군도 이제 그 똑같은 기계를 사다가 그 노하우로 암호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응한 그 연합군의 이제 비밀 무기는 맞아 콜로서스라는 컴퓨터예요. 근데 이 콜로서스가 최초의 컴퓨터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것을 개발한 사람은 알란 튜링인데 알란 튜링은 이제 연합군의 암호 해독 책임자였죠. 네, 전쟁을 통해서 또 이
암호가 많이 발전할 수 있었군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최초의 그리스 암호에서 21세기 망막 식별까지 뚫리지 않기 위해서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암호 체계. 이 난해하고 복잡할 것만 같았던 암호가 수학을 만나고 나니까 쉽게 풀리고 또 이해가 되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알면 사랑한다 이런 말이 있죠. 수학은 알면 알수록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난 수학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